자, 지금부터 토요일에 수능 완성 현대시 설명을 못 들은 학생들을 위한 영상 찍을 건데, 시가 전체 11개고, 되게 뭐, 이렇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주제 정도 알고 있는 정도, 주된 표현법이 있으면은 좀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도움 되겠다 싶은 정도로만 하면 충분하니까. 근데 11개 중에 내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다 하나예요. 하나, 두 개, 뭐. 근데 하나인데 딱 집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이런 시가 있고, 주제가 이렇고, 뭐, 주제는 표현법 정도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면 돼요. 금붕어라는 시인데 너무 그거랑 똑같아. 김기택의 새 기억하시죠? 새 장에 갇혀서 뭔가 이제 처음에는 좀 나가보려고 하다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한 현실에 먹이통도 있고 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억압적인 현실, 이때 억압적 현실은 꿈과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억압적 현실을 말하는 건데, 일상에 안주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김기택 새 장의 새가 여기서는 어항 속에 어항 보이죠? 새 장의 새, 어항 속에 금붕어. 그래서 이제 이 금붕어도 똑같아. 금붕어, 어항과 자기가 있는 어항과 이 시의 이제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항과 금붕어가 그리워하는 하늘하고 바다가 약간 비슷한 이미지잖아. 넓고 푸르고. 그래서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 같은 바다, 오를 수 없는, 이렇게 약간 벌써부터 체념, 좌절이 들어가죠. 그래서 바다를 대비시키면서 자기가 갇혀있는 어항에 그냥 안주하고, 와 떡가루 떨어진다, 먹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안함에 안주하고, 바다를 언젠간 돌아가야 되는 고향이다, 하늘 같은 그런 어떤 이상적 공간이고, 나에게는 이제 금붕어에게는 시적 어떤 대상인 금붕어에게는 동경, 그리움, 이런 대상이긴 한데, 여기서 동경, 그리움, 왠지 고향 같은, 돌아가야 되는 뭐 이런 대상이긴 한데, 그래서 공간의 대비가 있어. 공간의 대비로 이제 주제를 형성하지.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이거야. 꿈, 이상, 동경, 그리움 공간, 여기 가야 된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 되는 건데, 금붕어는 이런 동경과 그리움이 있지만 결국 어항 속에 안주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결국 포기해요. 현실 속에서 그냥 이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걸 포기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무 곳이나 봐도 아마 이해할걸요? 여기 해볼까? 금붕어는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머리 부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항을 어떻게든 부셔보려고, 그래서 바다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건 너무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치? 좀 힘들지. 힘든 삶이니까.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건. 그리고 지느러미도 칼날의 흉내를 내면서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현실에 안주하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이때 항아리가 어항이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바다에 대한 동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꿈이라고 가르쳐준 바다가 넓기도 하다, 이런 거 바다에 대한 동경이 있고요. 이런 생각도 하긴 해. 왜 현실 속에 살아가도 약간 이런 꿈과 이상을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바다에 가서, 진아이가 바다인데 바다에서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그냥 미역 같은 거야. 와락와락 삼키고도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저 넓은 바다를 어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이 자유에는 당연히 상어에게 쫓겨당겨 보고 싶다. 어항 속엔 상어는 없지. 하지만 바다에서 살려면 상어한테 쫓길 수도 있잖아. 근데 약간 이게, 상어가 나를 잡아먹어줬으면, 그런 금붕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꿈과 이상을 추구하려면, 즉 자유를 추구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위험도 있긴 있죠. 실현 고난이 있죠. 없겠어요? 실현이나 고난. 어머니 아버지의 그 편안하게 주시는, 밥을 주시는 집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자기 몸으로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 위한 어떤,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시련과 위험이 여기서 상여한테 쫓겨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상여한테 쫓겨당겨 보고도 싶다, 이런 표현이 당연히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자유롭고 위험하지만, 그러니까 안락한 현실보다는 당연히 위험하지만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일이, 그러나 자유로운 공간,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 스스로 시련과 위험을 극복하다 보면은 금붕어가 물론 잡아먹일 수도 있지만, 그 시기를 극복하면은 더 생명력이 강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다, 위험하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런 동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붕어는요, 꿈을 죽여버려야 돼. 꿈을 죽인다. 알지? 현실의 안주, 약간 무기력한 모습, 안주하는 모습. 금붕어의 연령, 나이만 쌓아간다. 이렇게 무력한 삶으로 똥만 쌓이는 거야, 배설물. 그래서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이라고. 뭐라고? 바다는 근원적인 공간이긴 한데, 이상적인 공간이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좌절했어. 얘는 포기했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애야. 끝. 다음에 두 번째 시가 나비와 광장인데 이때 그냥 이것도 그냥 알고 있어요. 광장이 여기서 약간 현대 문명이야. 보면 알 거야. 얘도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 현대 문명인데 굉장히 뭐랄까 문학에서 항상 그 나오는 삭막하면서 좀 비정하고 비정한 생명력 없고 생명력이라고는 1도 없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정지용의 바다와 나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꽃도 안 피고 막 이런 것처럼 생명력도 없고 얘는 약간 여기다 전쟁의 이미지 같은 것도 있다. 그래서 폭력적인 억압적인 그런 현대 문명을 광장이라고 표현했고 나비가 그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 막 날개가 찢기고 힘들고 여기 보세요. 이지러진 날개, 제트기, 광장, 제트기 하면 딱 문명이잖아. 느낌 오잖아. 기술의 최정점. 제트기의 백선 속에서 이 현대 문명, 폭력적인 현대 문명 속에서 이지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얼마나 여리고 인간이니까 인간이 그 안에서 상처받는다는 얘기지. 인간성을 잃어가고 순수함을 잃어가고 상처를 받는데 근데 이 나비가 아까 금붕어처럼 그냥 내 똥이랑 같이 어항 속에서 그냥 살아야겠다. 바다가 그립긴 하지만 이게 아니라 얘는 맨 마지막 하자. 어떤 화려한 희망이 피고 있을까? 바로 연결시켜서 신도 기족도 이미 승천해버린 오랜 유역, 오랜 지역, 이 지역에 즉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쟁 6.25 전쟁 겪고 나서 썼거든요. 결국 전쟁이라는 것이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전쟁이 이렇게 많은 살상을 하게 되고 막 총으로 사람들 죽이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약간 문명의 발달이랑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핵폭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쓴 건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비는 아까 그 금붕어 똥이랑은 달라. 나비는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여기서 대결 의지. 나비는 그 종점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결 의지를 불태우는 거야. 이 광장과의 난 벗어나겠어. 이렇게 날아가려고만 하면 제트기에 슝 가고 날개 찢어지고 그래도 어쨌든 나는 여기를 벗어나겠다는 대결 의지. 그럼 이게 뭡니까? 극복 의지죠. 압축적으로 말하면은 광장의 이미지로 상징화되는 부정적 현실, 현대 문명의 이런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나비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막 이런 건 이제 알겠지? 허망한 광장. 내가 광장이 먼저 얘기했다. 피 묻은 육체의 파편 이런 거 얘기했다. 되게 폭력적이고 비정한 이미지죠. 문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인데 향수가 뭔지 아시죠? 설마 그 향수 퍼퓸이겠어요? 예,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인데 시적 화자가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야. 포인트만 잡으면 이 고향은 미리 포인트만 잡을게. 고향은 초라하긴 하지만 가난하긴 하지만 정다운 곳, 정다운 가족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고향이 향토적이고 약간 되게 시골, 그치? 향토적이고 저 어디 짱박힌 완전 깡시골인가 봐. 헐벗고 이런 공간이지만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가난한 고향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립다. 내 그리운 가족들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갑니다. 일단 1번은 고향의 모습의 묘사, 공간 묘사죠. 공간 묘사인데 원래 정지훈 시인이 회화적 이미지를 잘 써요. 되게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해 보자면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실개천 그러면은 뭐야? 청각이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개천이 졸졸졸 흐르는 거를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해서 청각적 이미지로 그리고 의인화지 옛날 이야기 들려준다. 개천이 의인화지 그럼 휘돌아 나가고 시각이지 시각적 이미지지. 그러니까 졸졸졸 흐르면서 간다. 역시 시인은 뭔가 달라.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간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옛 이야기를 지줄거리는 이야기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렇게 도대체 여기 문장에 벌써 예? 의나 써가지고 청각적 이미지에 시각적 이미지 쓰고 그 다음에 얼룩배기 황소가 좀 향토적이죠. 향토적이라고 했잖아. 시골이라니까 향토적 느낌 주죠. 향토적 소재 황소 그치?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게 내 고향인데 어떤 느낌? 일단 느낌을 떠나서 표현법. 금빛 게으른 울음, 금빛 울음. 오케이. 청각의 시각화죠. 공감각. 설마 이거 모를까?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느낌? 편안하고. 그치? 평화롭고. 평화로운 느낌. 아늑하고. 금빛. 소가 어떻게 오냐면 게으른 울음이자 어머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어디서 약간 전원일기 나오는 것처럼 평화롭고 이 청각적 이미지. 그래서 1년은 좀 청각적 이미지가 좀 강해요. 물론 시험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청각적 이미지 강하고 그걸로 어떻게 평화롭고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시골 같은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후렴구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곳이 내 고향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절대 이칠 리가 없다. 서리법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움을 압축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짧게 갈게요. 말했잖아요. 가난한 고향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집베개, 그냥 베개가 아니라 지푸라기로 만든 베개야. 아, 이제 약간 못 산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가난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포인트는 거기에 늙으신 아버지, 내 그리운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밤에 노동을 이제 낮에 하고 피곤해서 집베개에 돋아서 고이시고 주무시던 그런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 옷이 됐고 이거 안 할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좀 이번엔 또 뜬금없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예, 과거를 회상하죠. 그래서 과거 회상인데 이건 또 이제 뭐야?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에요.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얘는 약간 상징이 있거든.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파란 시적 허용이죠. 파란 글자 수 늘어가면은 시적 허용입니다. 글자 수 늘렸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하늘이 그립다. 어린 시절에. 아, 이건 그냥 알고 계세요. 이거는 보통 하늘이 그냥 하늘은 아니지. 하늘이 그립다는 게 뭐 천상계로 돌아갈 거야? 그게 아니라 보통 어린 시절에 그리워하는 하늘은 꿈, 이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과 이상을 추구했던 내 어린 시절, 꿈 많았던 소년 시절,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쏴본 거야. 이게 이제 약간 상징적인 행동인데 이상을 동경하는 대상을 따르는 이상을 추구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다. 꿈 많고 열정 넘치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이렇게 풀섭에서 화살 찾으려고 뒤적거리다가 이제 풀밭에 이슬이 맺히니까 거기에 이제 종아리 같은 데를 적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그거를 찾아다녔다 이런 얘기인데 약간 이제 어떤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하늘이 그립다.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어린 시절에 꿈과 열정을 쫓던 그런 꿈 많고 열정 많은 소년 시절을 회상하는 거야. 고향에서의 나의 어린 시절. 자, 됐습니다. 어리면 이제 순진하고 열정적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린 누이하고 그 다음에 사철 발벗은 아내는 아내야. 와이프. 누이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찌고 이삭 줍던 곳 말했잖아요. 궁핍하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 줍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약간 이삭도 향토적 소재죠. 그치? 황소하고 같이 황토적 소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가난한데 거기에 따뜻한 가족들이 있는 내가 그리운 가족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누나 얘기. 누이 누나가 아니라 누이 어린 누이. 그래서 누이 약간 이렇게 밤물결 같은 귀밑머리 날리는 애서 비유적 표현 쓰고 있고 좀 시각적 이미지 머리가 약간 공주님처럼 날리고 야 누이 동생은 이렇게 예쁘게 묘사하고 아내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중한 내가 그리운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난 지금 너무 아내가 그립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워하는 그치? 그 아내가 이렇게 이삭 줍던 곳이 내 고향이었는데 그립다. 자, 이런 거 이제 비유적 표현 같은 건 항상 잡아두시는 거 아시죠? 뭐뭐 같은. 하늘에는 섞은 별 밑에 나와 있어요. 듬성듬성한 별이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줄이면 별이 자리를 옮긴다 이런 뜻이야. 위에서 하늘이 별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자리 옮기는 건데 원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돋는 달이 지고 있다 이런 것처럼 별도 은하수 삼경일 때 어떻게 알아? 은하수가 별이잖아.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늘에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는 아 지금이 밤이 언제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뭐냐면은 뭐 자습서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에 와 동화적 분위기다 뭐 아름답다 동화적이고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다 꺼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건 약간 뭐라고 정도성의 문제? 약간 이런 수능에서 나올 만한 뭐 문장이 뭐 아름답다 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이 정도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신비롭다 동화스럽다 이런 건 잘 안 쓰지. 근데 내 말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의 흐름을 자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되어 시간의 흐름을 별의 움직임으로 시각화했다. 별들이 움직인다 해서 시간의 흐름을 별의 움직임으로 시각화했다. 어느새 달이 지고 있네. 이거랑 비슷해. 약간 달이 지고 있는 모습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서리 맞은 까마귀가 우지짓고 이것도 청각적 이미지. 이 시가 되게 감각적 이미지가 많아요.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고양이 압축적으로 얘기할게. 고양이 이렇게 초라하고 빈곤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끼리 이렇게 도란도란 정답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정겨운 곳, 그리운 곳, 그곳이 참마 꿈엔들 리치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멀리 어떤 타향살이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다. 음지의 꽃은 진짜 여기부터는 몇 개는 한 1분 안에 끝날 거야. 각각 하나씩. 음지의 꽃 미리 얘기할게요. 자, 시적 화자가 참나무야. 그냥 참나무는 아니고 썩어가는. 무슨 일로 썩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슬프고 내가 썩어서 함께 썩어가고 슬프고 상처가 있고 뭘까요? 상처받은, 소외받은, 소외당하는, 상처받고 소외당하는 민중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상처받고 소외당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야. 근데 얘네들이 그 상처에 버섯이 피어나는 거야. 뭔 말이냐면은 원래 버섯 농장 가보면 버섯들이 다 나무를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 베어놓고 거기에 일부러 썩혀요. 썩힌 다음에 거의 다 버섯을 피우거든요. 포자를 뿌려서.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버섯이 이렇게 피어나잖아. 근데 중요하진 않으니까 빨리 갈게. 그래서 그 버섯을 우리의 상처 위에서 너가 버섯을 넣으라고 얘기했어.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가 참나무라는 것 자체가 의인법이야. 후두둑 피어나서, 만약 이게 나오진 않겠지만 시에서 어쨌든 이런 음성 상징어 있으면 잡아두고 가세요. 미리. 그래서 고통을 멈추는 구나. 피어난 버섯이 고통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이 버섯의 상징적 의미는 그렇죠. 희망이죠. 부정적, 절망적 현실에서 상처 위에서 피어나는 희망. 됐습니까? 그게 버섯이야. 알겠어? 그래서 버섯이 여기서는 긍정적 이미지예요. 이런 희망으로 내 상처를 극복한다 이런 얘기거든. 너 덕분에 우리가 이런 상처로 가득한 몸, 낙엽과 바람으로 덮을 수 없었던 몸이 너의 도끼로 채워지는구나. 이때 선생님 그럼 너가 버섯이고 너가 음지했고 그래서 음지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서 피어난다, 희망이 피어난다, 그래서 어떤 지금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위로가 된다 이런 건 거 알겠는데, 버섯이 긍정적인 건 알겠는데 왜 마지막에 뿌리 없는, 버섯엔 뿌리가 없거든요. 도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부정적 소외당하고 상처받는 정말 저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희망을 가지려면은 웬만한 도끼 가지고는 안 돼요. 눈에 도끼가 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뿌리 없는 너의 도끼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독하다, 독해, 약간 이런 건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끈질긴 생명력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런 끈질긴 생명, 어떤 상처 위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래서 끈질긴 생명력, 강인한 생명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자, 겨울바다는 했던 거라서 알잖아. 기출에 최근에 했잖아. 빨리 갈게. 시적 화자가 겨울바다에 가봤어요. 미지의 새들이 죽었네요. 왜 죽었나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대 생각했지만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이 두 가지 이유로 나는 허무함을 느껴. 정확하게 시적 화자는 나. 화자가 허무함. 이때 허무함은 인생에 대한 내적 갈등, 내적 허무, 내적 갈등의 극대화, 내적 고뇌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내적 고뇌가 엄청 심각한 거야. 허무한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이 시의 특징. 그런데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처음에 막 너무 허무해, 죽고 싶고 이러다가 죽고 싶어 뭐 이별했나 보죠. 그런데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그래, 뭘 깨달았어. 또 동시에 깨달았어요. 얘는 뭘 이렇게 깨달아. 깨달음, 끄덕이며 뭔가에 대한 깨달음이야. 그래,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처도 나아지긴 하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굳이 말을 예로 들자면 이런 건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허무의 불이 막 불붙어 있었는데 긍정적 태도로 바뀌었고요. 너네 화자가 말하는 정서와 태도를 시상이라고 하는데, 시상이 전환되면 당연히 공간의 의미도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 아까 1년부터 1, 2, 3 여기까지는 겨울바다가 절망의 공간, 절망과 허무의 공간이었다면 이제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이후부터 시상이 전환되면서부터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서부터 겨울바다는, 만약 한 번 더 물어본다면 마지막에 이때 이 깨달음 이후의 겨울바다는 말 그대로 깨달음의 공간, 긍정적 태도로 바뀐 공간, 극복 의지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 정서와 태도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기도가 좋은 거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예전에 했던 승무 기억하시죠? 예, 승무라는 시에서도요, 여승이 춤을 추는데, 여승이 춤을 추는데 뭔가 슬퍼요. 그래서 왜 슬픈고 했더니 그 여자가 뭔가 마음에 내적 갈등이 있는 거야. 세속으로부터 오는 근심, 번뇌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세상 사는 모두 다 세상 사는 너무나 힘들지만 모든 번뇌는 별빛이라, 이렇게
시적 화자가 생각할 때 그 여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번뇌는 별빛이다. 이게 뭐야?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저 별빛에 닿고 싶다. 내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약간 이런 소망을 약간 승무라는 춤으로 드러낸 것 같아서 그 승무 추는 여자의 모습이 슬프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기도는 내가 길게 얘기했는데 약간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어떤 내적 갈등으로부터 이때 이 시에 있는 말로 얘기하자면 화자가 느끼는 허무, 인생에 대한 허무함, 이런 내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소망을 담는 게 기도 아닌가, 기도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극복 의지를 갖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날은 적지만, 지금 똑같은 문장 반복했다는 건 알아나?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일연하고 지금 마지막 연이 첫 번째 문장 똑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볼 거고,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일연하고 마지막에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네요. 이 정도는. 근데 이때의 겨울바다는 의미가 달라졌죠. 아까는 절망과 허무의 공간이라면 이번에는 인고의 불,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고, 내적 갈등을 참고 견디는, 이겨내는,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 의지. 그게 여기선 인고야. 인고의 불이야. 인고의 불이 소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그랬으니까 이때의 겨울바다는 의미가 달라졌지. 깨달음과 극복 의지의 공간. 깨달음과 시간이 나를 가르쳐 준 거를 깨달았다 이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과 극복 의지의 공간이다. 이렇게 내용이 전환이 되죠. 그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더 빨리 가야겠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시는요, 이거 나와도요 이 정도예요. 빈센트 반 고흐 알겠네 너네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감자 먹는 사람들 이렇게 왜 그림 있잖아.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거우거 먹고 있잖아. 감자를. 좀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시를 보면서 그 그림을 보고 시적 화자가, 시인이 자기의 그 가난했던 그 가족들, 자기의 가난한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빈곤한 가족들의 삶을 형상화한 시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쵸? 삶은 감자 먹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노동하기 때문에 신경이 좀 날카로워. 삐그거려. 가족들이. 원래 가난한 집이 제일 큰 소리가 많이 나죠. 셋째 형은 여기서 이 가난한 집을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난 성공할 거구만요. 이런 거 아닐까요? 포인트는 뭐야? 고된 나날이었다. 그 다음에 잠만은 편하게 잤다. 아니 이때 잠만 편하게 잤다는 건 뭔 말이냐면 1. 다른 거 다 불편했다. 2. 너무 노동을 너무 심각하게 해가지고 오랜 동안 낮에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잠을 죽은 것처럼 약간 편하게가 죽은 것처럼 잤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너무 노동이 심각해,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너무 타이어드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건 아니다. 얼마나 노동을 많이 하면 꿈에서도 삽질 소리 들었겠니?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너네는 못해.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야. 우린 노동에 있어서 키왕짱이지. 이런 자부심?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이런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다. 가난은 왜냐면 세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타고났다는 건 이런 가난을 타고났다. 태어날 때부터 다 가난했다. 노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삶이 없었다. 맛있는 잠에는 막힘이 없었다. 너무 피곤해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런 거야. 비가 왔어. 비 소리가 너무 부드럽게 들려. 왜? 비가 오면 옛날에는 쉬거든요. 보통 노동하는 일은 밖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궁핍한 현실 속에서 보이는 가족들의 소박한 기대, 비가 왔어요.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지. 소박한 기대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난한 삶에 대한 이야기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아시죠? 결빙의 아버지. 얘도 1분 컷입니다. 얘는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기출에 너무 여러 번 나왔고 했던 거라서 자세하게. 어머니, 청자 설정.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 됐지? 어머니 청자 설정 되면 분명히 선지 하나 정도 나온다.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추웠을 때 우리 아버지가요, 기억하세요? 과거회상 아버지가 나를 안고 자기 등은 얼어가면서 나를 이렇게 안고 있었죠. 그건처럼 오늘 요즘도
추운 밤이면 그런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 나도 이제 어른이 돼서 내 아이들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그런 추억이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감싸줬던 추억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워요.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어머니, 왜 결빙의 아버지야? 자기 등이 얼어가면서 이렇게 꽝꽝 얼어가면서 나를 막아줬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는데 강이 얼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저 강이 밖으로 얼어 있지만 그 안에 여린 물살들, 부드럽고 여린 물살들, 이게 뭡니까? 화자, 어린 화자, 여기서 어린 화자지, 아들이었던 어린 화자.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등은 얼어가면서 어린 나를 이렇게 감싸줬던 것처럼 저 물도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던 거야. 저 강물 같은, 자기가 얼어가면서 안에 있는 여린 물살을 지켜주고 있었던 저 강물 같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2번 얘기하고, 이거 뭐라고, 말줄임표? 말줄임표 맞지? 말줄임표를 써서 여운감을 주고 있고 뭐 이런 얘기야. 포인트는 뭐야? 아,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는 뭐냐, 오늘 아침에 얼어붙은 강물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다고. 저렇게 나를, 자기는 막 얼어가면서, 등이 얼어가면서 나를 지켜줬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죽었다 했잖아.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됐죠? 뭐 이런 거 나 결핍이나 아이고. 물질적 결핍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이런 거.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큰일 나네. 얘도 거의 둘 합쳐서 3분 컷인데 내가 3분 안에 설명 하나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아이씨, 조금 넘어갔나? 자, 해볼게. 강우, 빨리 갑니다. 빨리 가려니까 말이 안 나오네. 자, 아내가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죽었다면서요. 원래 한 3, 40년 같이 살면요, 죽었다는 게 바로 인지가 안 돼요. 예? 나이 먹으면은요, 방금 3분 전에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것도 까먹는데,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갔나? 아내가 죽었는데 좀 앓다가 죽었나 봐. 그래서 내 목소리가, 이 사람이 왜 말이 없나? 메아리가 돼서 되돌아오고 내 목소리만 들린다. 어디 가서 누웠나? 감기가 도졌나? 자, 여기서 전화는 여기입니다. 아니, 이번엔 그게 아닌가 보다. 맞아. 좀 생각하다 보면 생각 나거든. 죽었지. 뭐 한 달 전에 장사 지냈지. 뭐 이런 거지. 장례 치렀지.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오는데, 이 비는 2가지 의미야. 화자의 슬픔, 아내가 죽은 것을 깨닫고 이제 슬퍼하는 화자의 상실감, 비의 슬픔, 이런 걸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비가 내리는데, 동시에 화자의 눈물, 왠지 느닷없이 깨닫고 나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안에, 맞아, 죽었지. 뭐겠어. 비가 갑자기 쏟아진다는 건. 화자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슬프다 이거야.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지금은 이렇게 아내의 슬픔, 아내와의 사별을, 아내의 부재를, 상실감을 이렇게 울면서 달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슬픔이에요, 슬픔. 됐지? 끝. 시각적 이미지 있죠? 눈이 내리니까. 그 다음 곡비는 난 나올 가능성 진짜 없다고 보긴 하는데, 그냥 주제적으로 약간 알고만 있어봐. 곡비가 뭐냐면 곡을 팔고 다니는.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 옥례라는 딸이 있는 엄마야. 옥례 엄마야. 시적 대상이. 미리 얘기할게. 긍정적이야. 긍정적 대상이야. 왜 긍정적이냐면, 곡비가, 자,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야. 돈 받고 상주가 아이고 소리 못할 때 옆에서 그냥 같이 울어주는, 그러니까 계속 이 아이고 소리가 상갓집에서 들리는 게 옛날엔 예의거든. 슬픔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상주가 계속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대신 울어달라고. 근데 꼭 들어보면은 돈 주고 울어달라고? 이거 진심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시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대상이야. 뭐냐면은 다른 사람 대신, 봐봐,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데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삶인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시적 화자는 이런 곡비, 돈을 받고 울어주긴 하지만 어쨌든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의 삶을 다른 슬픈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대신 울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저승으로 갈 사람은 편히 떠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인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을 우는 옥례 엄마 머리 위에 곡비, 옥례 엄마,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을 매달아 놓았다. 약간 긍정적 가치 부여해요. 별똥, 반짝반짝 빛나는. 그네는 설마 그네라고 생각 안 하겠지. 그녀를 옛날 말로 그네라고 하거든요.
옥리의 엄마, 곡비로 일했던 옥리의 엄마. 옥리의 엄마 울음은 언제 것인가? 엉겅퀴 같은 옥리야. 청자 나오면은 잡아나. 옥리의 엄마의 딸, 옥리야. 그러니까 시적화자가 옥리한테 말을 거는 거야. 우리 시인에 따라. 그러면 옥리의 엄마가 곡비인데, 옥리의 엄마인데, 옥리한테 우리 시인에 따라라고 불렀으니까, 그렇구나. 이때 옥리의 엄마, 즉, 곡비의 일을 하는 옥리의 엄마가 시적화자한테는 바로 시인이구나. 이때 곡비의 삶이, 곡비가 하는 일이 시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시인이 하는 일.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을 배워야 하리. 돈 받고 울라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대신 이렇게 울어주는 법. 알겠어? 이게 바로 다른 사람 대신 울어준다. 대상에 대한 슬픔에 대한 공감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걸 곡비라고 하는 건데, 뭐 짧게 말하면 곡비가 마치 시적화자가 생각하는 시인의 삶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장환의 소야의 노래 할 건데, 이게 수능 완성 11개 시 중에 가장 수능에 나올 만한 그렇게 찍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꼼꼼하게 상대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래봤자 뭐 되게 어렵진 않아요.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의 삶의 비애를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볼게요. 소야의 노래. 소야가 뭐냐면 저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밤 되기 전에 저녁에서 밤으로 가는 어떤 시기인데,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걸 고려하면 이런 어두워지는 시간적 배경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형상화라는 거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가보자.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마음의 뒤를 따르고, 야, 내 마음이 무겁단 얘기야. 끝. 근데 이제 청각적 이미지 있고, 그 다음에 설마 실제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끌고 있다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건 아닌데 약간 내 마음이 항상 무겁다는 거야. 마치 발목에 쇠사슬을 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쓸쓸한 자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옛날에는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죄수들이 못 도망가게 발목에다가 족쇄를 찼거든요. 쇠사슬을. 근데 약간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왜 쓸쓸한 자유냐면은 내가 실제로는 발목에 쇠사슬을 끌고 있는 그런 죄수는 아니야. 갇혀있진 않아.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모든 조선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다 억압적 현실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긴 하지만 실제 갇혀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쓸쓸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마치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풋풋이 흰 눈은 흩날려. 자, 미리 얘기합니다. 이 시에 이런 흰 눈, 그 다음에 차디찬, 정월, 눈, 이런 표현들은 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형상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겨울에 어두워지는 저녁인데 눈이 내리고 졸라 추워. 그럼 다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 정도로 미리 알고 갑시다. 근데 이 흰 눈은요, 기억의 흰 눈은 그런 어떤 추위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지금 안 보이게 막아버리냐면, 이정표가 썩은 막대를 고이 덮어버려요, 눈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정표가 지금 여기는 뭐 어디예요? 라고 알려주거나, 앞으로 얼마쯤 더 가면은 어디가 나와요? 라고 알려주는 어떤 방향성을, 그치? 방향이라든지, 어떤 여기가 어디까지 오셨네요. 이렇게 목표가 거기까지 오려고 한 사람한테는 여기가, 내가 맞는 대로 왔구나. 라고 목표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정표가 그런 건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썩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길이 인생이라면 길에 서 있는 이정표는 당연히 그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썩었죠? 안 보이죠? 눈이 덮어버렸죠?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거야. 일제강점기 때 목표나 방향성을 상실한 거야. 이런 거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시적화자의 내적 방황이요.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적 방황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드럼 발자국. 누가 봐도 일본이잖아. 그치? 근데 뭐 그거 모른다 쳐. 중요한 건 뭐냐면 시 속에서 이 드럼 발자국을 찍었는데 이 드럼 발자국에 대한 미움이 막 치솟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드럼 발자국이 너무 미워서 막 분노가 뿜뿜 하는데, 이 분노의 표현을 드럼 발자국을 찍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할 수가 없잖아. 알잖아, 왜 그런지. 응? 누가 이미 발자국만 남아있고, 사실은 알겠지만 미약한 지식인의, 그러니까 시적화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일본한테 저항하기가 좀 미약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인식인데, 그래서 이 분노가 막 솟아오르니까 이거를 표출을, 낯선 집 울타리, 이 발자국을 찍은 사람도 아닌데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는 걸로 분노를 표출했어. 그런데 화자도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분노의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약간 무력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하고 무의미한 행동에 불과하다. 그냥 단순히 무의미한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 적극적 저항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이런 걸 막 적극적 저항 아니라는 거야. 지도 알아. 아니, 적극적 저항하려면은 드럼 발자국 찍은 사람 쫓아가서 그 사람 대가리를 까버려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씨 화는 나는데 할 수 없다. 에잇 하고 돌을 던지니까 그 집 개가 왜 나한테 그래? 왈왈왈왈왈.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적극적 저항 의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참고로 수능 완성에서도 문제에 나와요.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진 결과가 뭐야? 개만 짖는 거야. 개가 나 왜 나한테 그래? 난 잘못도 없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움의 정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확신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어메야 아직도 차가운 묘 속에 살고 있느냐. 갑자기 엄마 얘기 뭐합니까? 약간 엄마를 청자로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 쓰면서 자신의 비애감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엄마가 죽었어.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상실감이죠. 사람이 힘들면 엄마라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비애감의 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월, 기후로 아까 얘기했어요. 겨울, 그 다음에 눈, 바람에 흐트러지고 산짐승이 우는 소리는 처량하게 들리고 감정이입이죠. 산짐승이 우는 소리, 감정이입이고 그 다음에 개울물도 파랗게 얼고 진눈깨비가 나리고 이게 다 뭐에 대한 화자의 비애, 내적 비애, 내적 갈등, 비애, 슬픔 이런 감정, 쓸쓸함 이런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묘사입니다. 묘사. 우는 소리, 청각적 묘사. 그치? 눈이 바람에 흐트러지고 시각적 묘사. 겨울물이 파랗게 언다든지 진눈깨비가 내린다든지 이런 게 다 시각적인 건데 어쨌든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감각적 표현 묘사를 통해서 화자의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심화시키고 있다. 형상화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산짐승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다. 이게 감정이입이라는 거 정도. 그치? 알잖아.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도형수. 파랗게 얼어 이런 거는 색채어 있으니까 좀 알아봐. 색채어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라고 했어. 파랗게. 흰 눈에 흰. 파랗게 얼어에 파랗게. 이런 거 색채어다. 색채어 음성상징어 나오면 미리 체크하고 가세요. 도형수의 발음 무겁다. 선생님. 아까 갇혀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실제로 갇혀있는 게 아니니까 쓸쓸한 자유라고 했잖아. 이제 도형수는 시적 화자의 억압적 상황, 부정적 상황을 그냥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내가 실제로 도형수는 아니지만 마치 화자가 느낄 땐 나는 도형수, 내가 죄인인 것처럼 갇혀서 노동하는 것처럼 억압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화자 자신을 빗댄 표현이다.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도형수의 발은 무겁다. 마치 쇠사슬을 끌고 있는 것처럼 빗댄 표현이에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 까치는 기출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게요. 이 시도 저는 나올 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들보다는. 근데 기출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대조적 이미지, 대조적 표현 쓰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 뭐냐면은 까마귀, 그 다음에 까치. 알지? 데뷔인 거? 벌써 아는 사람 있을걸? 까마귀는 어떤 캐릭터야? 봐라. 빛나는 눈으로 저 설원을 굽어보면서 마른 가지 끝에 앉아서 뭔가 이상을 추구해. 이상. 이때 설원을 바라보는 게 이제 이상이거든. 이상. 이상적 가치를 추구해. 그래서 얘는 까마귀를 그대라고 이게 까마귀야. 까마귀는 절대로 굶어지골지언정 까치는 뭐해? 까치는 이 색깔로 할게. 까치는 다른 색깔. 까치는 이래. 인가의 앞마당을 넘봐. 왜? 먹을 것 때문에. 배고파서. 그래서 얘는 이제 세속적 가치야. 까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애야. 그래서 시적 화자는 자기가 추구해야 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까마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까마귀로. 자, 봐라. 이렇게 까마귀로 철저하게 아이고 여기는 왜 했어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이게 아이고 색깔을 좀 바꿀까? 내가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니까 이쁘게. 자,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하나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이게 까마귀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그냥 검으려면 확실하게 검어야 돼. 까마귀처럼 약간 이상을 추구하는 삶. 이런 거를 시적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이때 기출에 나왔었잖아. 눈이 세상을 하얗게 분장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눈의 의미가 뭐냐? 약간 위선이었나? 뭔가를 덮는 위선?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기출에서.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된다고? 까마귀가 될 거라고. 나는 까마귀처럼 살 거라고. 검은 까마귀. 먼 지평. 왜? 짧게 말하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고
아무리 배고파도 인가의 앞마당 이런 거 추구하지 않고 저 먼 나뭇가지 위에서 먼 지평선을 먼 설원을 응시하는 까마귀처럼 살겠다. 그래서 이 시가 다시 대조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까마귀하고 같이 대비되죠. 그 다음에 까마귀가 보고 있는 먼 지평선, 저 먼 지평선 이상 꿈 추구하는 거에서 이것과 인가의 앞마당 대비되지. 인가의 앞마당 대비되죠. 먹을 거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거 까치가.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과 흰색도 대비예요. 이건 지금 검은색 흰색 그치? 색채 대비 있지? 그치? 이게 긍정이지 여기서는. 됐습니다. 까치는 이렇게 배 부분이 하얗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어야지 쟤처럼 약간 검은 척한데 배만 희고 좀 그렇다는 얘기 아닐까요? 까치가 이렇게 배가 하얘니까 까치는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끝. 자, 여기까지 수능 완성에 나온 현대시 설명 끝났습니다. 안녕.